되게 아이러니한 설정이다. 왜냐면 끝없는 죽음을 겪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생에 가장 가까운 상태에 가 있는 게 미키 시리즈 아닙니까? 아이러니야말로 우리의 삶, 인간이라는 종족의 삶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미키 세븐틴은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 보신 분도 계시고 보러 가실 거지만 자잘한 스포는 괜찮은 분들, 그리고 미리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가서 보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많은 덕후들을 만나본 결과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사람의 눈으로 그 영화에 대해서 해석의 틀을 일단 듣고 나서 가서 보면 한 번 보는 건데 되게 밀도 있게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느낌으로 영화를 감상하는 경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처음 볼 때 놀라움, 그런 신선한 체험, 이런 것이 더 중요하신 분들은 스포일러를 엄청 피하시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번 볼 때 최대한 많은 영양소를 뽑아먹고 싶다, 그런 분들은 사실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이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그걸 마치 여행 갈 때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분들도 계세요. 여행 고수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여행이 약간 불안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가이드 따라가면 좀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완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완상이 뭐냐면 완벽한 감상, 그러니까 완전하게 감상하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영화를 봐도 누구는 대충 씹어 삼키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최대한의 맛을 뽑아내서 먹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걸 이제 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오늘의 얘기는 미키 17을 보신 분들의 완상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한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미키 17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봉준호 감독님의 굉장한 팬입니다. 스스로 광팬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봉준호 감독님 영화 중에서 살인의 추억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봐서 거의 뭐 프레임 단위로 외우지 않나? 이런 느낌? 그리고 하나를 꼽으면 기생충을 되게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제 기생충부터는 마더를 꼽을까? 기생충을 꼽을까? 철국열차를 꼽을까? 고민하게 되는, 서로 경합을 벌이는 그런 마음속에 순위가 있는데, 꼭 들어가는 저의 베스트, 봉준호 감독의 베스트 중에 하나는 봉준호 감독님이 영상원 졸업작품으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 지리멸렬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지리멸렬이라고 보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영상원 졸업작품이니까. 근데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 언제나 유지되는 개그 코드나 반드시 묻혀놓는 시그니처 지문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 지리멸렬에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 정말 보면 누구든 빵 터지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뭐 지리멸렬 좋아해요, 그게 약간 넌지시 어필하는 거예요. 나 봉준호 감독의 엄청난 팬이야, 지리멸렬이라고 들어는 봤나? 이런 느낌의 어떤 안경 쓱 올리면서 얘기하는 덕후들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지리멸렬이고, 봉준호 감독님은 매번 영화마다 진화하고 놀래키고 이런 감독님이라기보다는 저에게는 항상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지만 늘 봉준호라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안경, 필터가 이런 거지, 이 감독의 눈으로 세상은 이렇게 보이는구나를 일관되게 저에게 보여줬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도 역시 내가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좋아했던 이유가 그대로 담겨 있고, 거기에 월드클래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는 배우들 몸값, 제작비, 때깔 이런 것들 다 붙어서 원래 맛있는 집이었는데 인테리어가 더 좋아졌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즐겁게 봤습니다. 현실에 대한 풍자, 진짜 봉준호 감독님은 너무 내 취향이에요. 간단하게 작품 소개를 하면은 배경이 2054년이죠. 2054년 정도면 근미래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여러분? SF 영화들에서 공각기동대라거나 아니면 마션이라거나 근미래라고 부르는 정도면 딱 요 정도예요. 2054년. 아직 우리 삶의 일부가 남아있는 시대. 그때에 우리 인류가 화성 갈 거니까가 아니라 새로운 행성 니플레임이라는 곳으로 이제 인류가 이주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로버트 패틴슨의 주인공 미키 반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티븐 연이 연기한 보육원 친구 티모,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두 사람이 다리우스라는 엄청 극악한 사채업자한테 돈을 땡깁니다. 그래서 뭘 하냐? 돈을 땡겨가지고 마카롱 사업을 해요. 나는 그런 뜬금없는 게 되게 너무 웃겨. 봉준호 감독의 그런 부분이 되게 웃겨요. 마카롱 사업? 왜? 이런 느낌인데, 당연히 이제 사업 망하겠죠? 근데 사치를 썼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다리우스는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는 사람 설정이기 때문에 지구 밖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리우스 진짜 그 부분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그러면서 미리
관람권을 주잖아요. 나에게 돈을 안 갚은 사람의 말로를 보여줄게. 앉아가지고 VIP석 여기야. 봐봐. 이러면서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런저런 잔인한 것들을. 나라도 도피할 것 같아요. 니플레임으로 간다. 그래서 2주 함선에 탑승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의 헐크형 마크 러팔로 배우가 연기한 케네스 마샬이란 사람이 함장으로 있는 함단이라는 설정이죠. 굉장히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었는데 선거에서 져가지고 자기 추종자들은 있는데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이제 한번 꺾인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자 나의 왕국 지구에서 안 된다면 니플레임에서 하겠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우리도 탑승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연히 니플레임으로 가는 곳에 함단이니까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인공 미키는 대충 급하게 서류만 대충 읽고 익스펜더블이라는 입장으로 지원을 합니다. 뭐 그 사이에 굉장히 약삭 빠른 우리 티모는 조종하는 기술을 익혀가지고 아주 속성으로 이제 운전면허 따가지고 파일럿으로 들어가는데 미키는 익스펜더블로 들어가게 되죠. 익스펜더블? 정말? 다 이렇게 보는 그 불길한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그 익스펜더블이 뭐냐면 2054년이 신체 프린트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 보존, 기억 이식 기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죽으면 저장되어 있는 백업에서 다시 꺼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펜더블은 이 기술에 힘입어서 끝없이 죽어가면서 뭔가를 탐색하고 정보를 모아야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특수 임무, 나쁘게 말하면 이제 번들 그 직종이거든요. 미키 반스가 이제 그걸로 갔으니까 초반부터 수없이 죽겠죠. 영화 제목이 말해주듯이 16번 죽어요.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죽습니다. 여기까지는 미키의 그 16번의 죽음 덕분에 무사히 이 2주 함선이 니플레임에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크리퍼라고 불리는 뭔가 기괴한 현지 생명체 원주민이죠. 그 원주민들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기까지 설정.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사람이 프린트되는 시대면은 어떻겠어요? 되게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인류가 동시에 2사람 이상 존재하면 절대 안 돼라는 멀티플 엄격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동시에 두 존재가 공존하면 이건 너무 불법이야. 무조건 둘 다 완전 속어, 삭제. 이렇게 하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멀티플 금지가 걸린 이 세계에서 사소한 몇 가지 우연, 그리고 몇 가지 사건들이 겹치게 되면서 미키 17은 미키 18과 공존하게 됩니다. 멀티플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얘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요게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오른손님께서 그 사이코패스 얘기 진짜 매력적이던데 스피노프 한번 해줬으면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야, 저 사이코패스 멀티플 최초의 멀티플 범죄자 얘기는 따로 약간 2차 창작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라고 하나? 근데 진짜 저는 보자마자 되게 아이러니한 설정이다. 왜냐면 영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끝없는 죽음이라는 설정이잖아요. 끝없는 죽음을 겪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생에 가장 가까운 상태에 가 있는 게 미키 시리즈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러니를 제일 먼저 느낀 순간 내가 이래서 봉준호 감독의 팬이 됐지라는 걸 느낀 거예요. 봉준호 감독님하고 딱 떠올리면 저는 아이러니가 제일 먼저 딱 정리가 되거든요. 아이러니. 그 스토리에 대해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로버트 맥키라는 사람이 쓴 스토리라는 책을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작법계에서 성서라 불리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아이러니야말로 우리의 삶, 인간이라는 종족의 삶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러니가 이게 삶이야, 이게 인생이야 라는 그런 체험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러니를 작품의 전면부에 딱 페인트 칠을 해놓은 감독님이 봉준호 감독님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그 아이러니를 되게 진하게 묻혀놓기 때문에 보자마자 오케이 내가 좋아하던 단골집 맞구나 이러고 느꼈죠. 괴리와 아이러니의 점프로 웃음을 주는 블랙 코미디였던 것 같아요. 단적으로 니플레임을 낙원이라고 부른다든지. 원래 니플레임은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지옥이라고 불리는, 원래 북유럽 신화에 나오잖아요. 로키의 3자매 중 한 명인 해리라는 애가 지배하는 그 해리라는 지역이 있는 곳이 니플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옥에 가까운 설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낙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저 되게 좋았던 점 먼저 말씀을 쭉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나도 좀 여쭤볼게요. 제가 뭐 영화, 드라마, 소설 중에서 유독 좋아했던 작품들을 모아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래비티도 그렇고 마이클 클레이턴도 그렇고 이번에 봤던 그 미키 17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신과의 동거, 자기 자신과 화해, 자신과의 뭐 다툼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제가 주인 보고 뛰어오는 댕댕이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딱 느껴지는 순간 약간 삥 하고 도는 게 있어요.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 작품은 대놓고 굉장히 꽉 찬 스트라이크 직구로 그 문제를 다뤘죠. 자신과의 동거, 자기와의 불일치, 결국 자기와의 화해까지 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그럼 자기가 둘이면 되겠네? 그래서 멀티플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 보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혼자서만 존재할 때 인간은 스스로를 볼 수 없다는 어떤 명제를 떠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둘이 되는 순간에야 서로를 보면서 각자의 좌표를 알 수 있다라는 명제를 제가 인문학도였을 때 제가 되게 좋아한 책 중에 하나가 철학과 굴뚝청소부라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고전 취급받고 있는 책인데 그 근대 철학의 다양한 경계를 정말 쉽게 써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 제가 적어왔는데 두 사람의 굴뚝청소부가 청소를 마치고 내려왔다. 한 사람은 얼굴이 더러웠고 한 사람은 깨끗했다. 과연 둘 중에 누가 세수를 하게 될까? 당연히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세수를 하겠죠라고 생각할 텐데 답은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다. 상대방의 얼굴을 서로 보고 자기도 더러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봤는데 야, 얼굴 더럽네? 나도 더럽겠지? 그리고 이제 얼굴을 씻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얼굴 깨끗하네. 나도 깨끗하겠지? 이러고 이제 세수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대 철학의 목표라는 게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일치하는 거, 여기에 도달하는 거 되게 추구하거든요. 말 좀 어렵죠. 아무튼 어려운데 이게 뭐냐? 아무튼 방금 얘기했던 딜레마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둘 다 안 씻기? 정누리님 어떤 삶을 살고 계신 거죠? 그렇지. 신현호님 말이 맞아요. 소통을 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내 얼굴 어때? 네 얼굴 더러워. 둘이서 대화를 하는 순간 이 문제가 사라져요. 그래, 근대 철학의 출발점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타자 간의 소통과 공유,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키 17과 미키 18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관계였나요? 굉장히 보자마자 극도의 공격성을 보입니다. 그 다음은 극도의 두려움을 보이거든요. 원래 인간이라는 게 자기의 자신을 대면해야 하는 순간에서 원래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유일성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자신을 이루고 있는 자존감의 요소들이 해체됩니다. 녹아버리듯이. 그러면 공격성으로 제일 빨리 죽여야겠다. 나만 남아야 되니까. 그 다음은 두려움으로 가겠죠. 그래서 오래된 설정 중에 도플갱어라는 그 설정이 있는 거예요. 도플갱어는 요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몬스터로 나오거든요. 그 도플갱어 만나면 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이든가. 그 도플갱어가 안 좋은 이유는 그거예요. 동족 혐오,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근본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미키 17과 18이 다 같이 있으면, 즉 멀티플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극도의 공격성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초의 멀티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설정이 뭡니까? 사이코패스잖아요. 사이코패스는 돼줘야 그 상황에서 흥미롭군. 좋아. 분업을 하자. 네가 죽여. 내가 집안일 할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사이코패스라고 안 하면 그럼 그 범죄자는 왜 여러 명의 멀티플이 있는데 서로를 죽이지 않았어? 이게 궁금해질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인간이라는 것은 동족 혐오적인 본능, 자기 환멸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대상이 우리입니다. 어지간히 건강한 심리를 갖기 전에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우리거든요. 우리 자신.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명제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아의 분열이랑 통합이라는 거대한 두 가지 축으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아주 많은 고전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편리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영화잖아요. 내가 두 개가 된다면? 근데 봉준호 감독님 인터뷰에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동진 선생님의 그 채널에서 봉 감독님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거 봤는데 미키 17에서 미키 18로 넘어갈 때 멀티플이 생기죠. 17과 18이 같이 있게 된 설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성인이 되는 나이를 18세로 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막 이러면서 막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역시 내 사랑 봉준호 감독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사람이 성인이 되는 어른이 되는 성숙해지는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 그것을 이 영화는 거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하고 공존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넌 어른이야. 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가끔은 관대하게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 합리화하는 거고 그러면서 사는 게 보통 우리네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내가 저런 나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둘이 통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성숙해진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근대 철학의 시작에 되게 중요한 질문이기도 했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비유로 이 영화가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걸 느끼는 순간 미치는 줄 알았어요. 원래 좋아하는 셰프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재료로 요리를 했어?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작품들도 만화들도 웹소설들도 그런 자신과의 대면과 그 끝에 있는 통합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닥터 프로스트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그 오래된 작품이죠. 제가 그린 작품인데 10년 동안 연재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거대하진 않네요. 소소한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도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이해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한 남자의
남자와의 여정을 10년 동안 연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 보면 내가 이제 환장하는 거죠. 초반에 미키는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연출을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충분히 케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문용어로 금치산자라고 하죠. 자신의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상태, 미성숙한 사람. 예를 들면 처음에 사채를 쓸 때도 왜 다리우스한테 썼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데 빌리면 되잖아. 근데 다리우스야. 그리고 그것도 일단 마카롱을 질러. 그리고 실패했어. 그리고 토끼, 도망가. 그리고 익스펜더블. 뭐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케어하고 지켜낼 만한 능력이, 지적 능력이나 태도가 없는 상태인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최초로 저 자신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한 때가 언제냐면 첫사랑을 했을 때예요. 첫사랑. 저는 그 전까지 제가 되게 마음이 넓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질투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첫 썸을 타게 됩니다. 짝사랑을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저에 대해 명확하게 목격한 게 내가 너무 질투로 가득하고 마음이 정말 너무 좁은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나는 이런 모습이고 싶어라고 믿고 있던 종범 1이 처음으로 되게 편협하고 찌질한 종범 2를 최초로 동시에 만난 거예요. 이때 저는 그런 식으로 최초의 나에 대한 성찰, 나라는 사람에 대한 메타인지를 했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하고 제가 싫어하는 제 모습이 서로를 죽이는 순간도 있단 말이에요. 미성숙했을 때. 그럴수록 그 분량만큼의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자기 부정과 자기 환멸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행동의 끝에서 나옵니다. 근데 자기하고 화해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나를 봤을 때 통합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그치, 내가 질투가 없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기대할 만한 이유가 없지. 이것도 나다라고 안아주는 순간이 필요한데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을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요. 자기를 받아들이는 경험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좋은 영화들은 그냥 재미있게 보고 났는데 그런 체험이나 그런 경험들을 떠올리게 만들어주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니플헤임이었어요. 니플헤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유럽 속의 지명인데 로키의 세 자녀 중에 헬이 지배하는 헬이라는 곳이 니플헤임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 지옥 같은 상황에 빠져봐야 우리는 스스로와 대화를 시작한다 라는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휴양지에 가 있으면 자신과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즈가 없어요. 그런데 오지에 가잖아요. 군대에 가잖아요. 밤에 딱 총 들고 서가지고 불침번을 서고 있잖아요. 어떤 종류의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나는 나 자신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그때 나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외면하거나 결국은 내면에서 죽이는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항상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마지막 장면, 영화 딱 끝날 때 제일 마지막 씬, 그걸 볼 때 너무 좋았거든요. 미키 17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17 뒤가 탁 바뀌죠, 이렇게 이름으로. 보면서 와, 이 이야기를 다 보고 나서 저렇게 끝낸 저 장면을 보여준다고 라고 느꼈던 게 17은 모든 것에 대응될 수 있는 숫자죠. 근데 이름이라는 것은, 미키 반즈라는 것은 오직 한 명하고만 대응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름이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센과 치히로에서 이름을 뺏기고 센이 됐다가 치히로를 되찾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름에 주술적인 힘이 있다는 설정의 고전들이 많은 이유도 그래서 그래요. 누가 나를 불러줄 때 사용하는 그 호칭이라는 것이 곧 나의 아주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왜 많은 그 덕후 컨텐츠 보시면 신이나 어떤 위대한 존재들의 진명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진명을 알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핵심적인 무언가를 내가 파악하고 이해하고 손에 획득할 수 있으려면 1대1 대응되는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미키 17이 미키 반즈로 딱 바뀌는 순간이 이 영화가 보여주려 했던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죠. 이 영화는 17이 미키 반즈가 되는 얘기다. 그 누구든 될 수 있었던 존재가 구체적인 하나의 존재로 바뀌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제일 필요했던 경험은 뭐다? 자기 자신하고의 여정이다.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들은 통합돼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작품을 보고 나면 그래서 감독이 결국 나한테 무슨 체험을 주고 싶었던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순간 감독과 작가와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완상에 좀 가까이 갔나? 대충 이사육팔로 씹다 삼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하려는 얘기를 내가 이해하고 꼭꼭 씹어서 잘 먹었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퍼 얘기를 좀 해볼게요. 크리퍼 얘기. 여러분, 크리퍼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귀여우면 안 되는 모습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영화 끝에 가면 솔직히 크리퍼가 귀여워 보이는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게 스토리텔링의 위대한 점인 거예요. 야, 저렇게 생겼는데 귀엽게 보여? 베이비 크리퍼 너무 귀엽죠? 인형 굿즈 나오면 난리 나지 않을까?
이제 크리퍼로 지칭된 토착 생명체. 이것도 사실은 크리퍼라고 인간이 붙인 거지 실제로 그 자기들끼리는 자기들 이름이 있죠. 대왕 크리퍼, 엄마 크리퍼가 애들에 대해 얘기할 때 이름을 하나씩 붙이잖아요. 그 장면도 미키 17이 아니라 미키 반지가 되는 거랑 같은 설정이에요. 인간은 크리퍼를 크리퍼로 퉁칩니다. 근데 크리퍼들은 걘 조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걔는 오직 유일한 애야. 걔를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들은 이미 그 단계에 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빈란드 사가라는 걸작을 연재 중이신 유키무라 마코토라는 일본 출판 만화 작가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진짜 거장인데 그분의 전작이 플라네테스라고 있어요. 플라네테스.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거기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미키를 보시면 더 재밌을 수 있어요. 플라네테스가 근미래가 배경인데 인류가 하도 이 쓰레기를 우주에 버려가지고 지구 주변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주 쓰레기가. 그 우주 쓰레기를 우린 데브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데브리가 그냥 떠돌아다니면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래비티 보세요. 일단 어느 정도 속도를 띠게 되면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뭐 우주선이든 우주 왕복선이든 다 그냥 뿌개버릴 수 있는 게 데브리란 말이에요. 그 데브리를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데브리과라는 부서가 생깁니다. 그 정거장에서 머물면서 정기적으로 데브리를 수거하는 말 그대로 우주 쓰레기 청소부 부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직원들의 일상과 성장과 관계와 이런 것들을 그리는 만화가 플라네테스입니다. 전 진짜 좋아하는 만화인데 원작과 애니메이션 둘 다 다른 의미로 너무너무 좋아요. 둘 다 강추합니다. 애니메이션 끝내줍니다 정말. 근데 거기에 어떤 부서에 괴짜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는 원래 은하연방에 소속된 직원인데 큰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일종의 좌천돼가지고 벌칙으로 지금 인간의 몸으로 여기 와 있는 거다. 자기는 원래는 외계인이다. 우주 은하연방 소속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늘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주변 반응이 어때요? 쟤 또 시작이다. 미쳤나? 뭐 이런 반응이겠죠? 다 비웃는단 말이에요. 주인공만이 진지하게 그 얘기를 듣고 진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막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하연방은 뭐 하는 곳이야? 뭐 이런 얘기 막 물어보다가 근데 왜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들은 은하연방이라는 게 있다는 건 몰랐어? 은하연방에 가입하는 조건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답이 이래요. 은하연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스스로 알아내는 게 조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팬들 사이에서 과연 은하연방 가입 조건이 뭘까?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의 가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 가설이 주변의 수많은 만화가들을 전부 다 납득시킨 거 아세요? 저의 가설은 이겁니다. 그 작가가 담고 싶었던 은하연방 가입 기준은 뭐냐? 이종범의 가설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행성 안에 자기들 이외의 생물 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강하게 밀고 있어요. 왜냐면 은하연방이라는 것은 외교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행성에서 누가 왔어요. 사절단이 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행성의 사절단의 외형이 요크셔 테리어 같이 생겼어요. 아니면 돌고래 같이 생겼어요. 그때 만약에 다른 종을 굉장히 가혹하게 대하고 있던 민족이 그 사절단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주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다른 생물 종을 어떤 식으로 대하나? 이걸 봐서 그걸 기준으로 은하연방에 가입시킬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밀고 있는데 저의 말을 듣고 모든 작가들이 이게 제일 그럴싸한데 라고 납득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듣기에 어떻습니까? 일리 있지 않아요? 이 크리퍼를 보면서 느낀 게 딱 그거였어요. 그 에피소드가 떠오른 거예요.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을 조우한 인간 종족은 크리퍼들을 어떻게 보고 있지? 소통을 추구하나? 어떤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나? 일단 인사부터 하나?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일단 다 조지죠. 그냥 다 말살하려고 그러죠. 그걸 심지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방식으로 써먹으려고 그러죠. 이걸 보고 은하연방의 가입 기준을 본다고 전 느끼고 있는데 인간은 거기서 완벽하게 탈락한 거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은하연방 가입 자격을 보여준 인물이 몇 명 있죠. 바로 주인공 2명과 나샤와 몇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인간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나 자신과의 동행을 통해서 통합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도 플라네테스의 은하연방 가입 기준이라는 에피소드를 되게 떠올리게 했던 되게 좋았던 장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네. 그러니까 나선일님 말씀이 맞죠. 인간은 자기하고 같은 종에게도 공격적인데 완전히 다른 생명체계는 뭐 난리도 아니죠. 뭐 장난 아니죠. 사실 그 봉준호 감독님의 개그 코드를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뒤트는가?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터졌던 거는 찬양씬이에요. 찬양씬. 뒤에서 계속 찬양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극장에서 빵 터졌거든요. 약간 그 봉 감독님은 누군가를 대놓고 조롱하거나 희화화 한다기보다는 은근하게 묻혀놓는 그게 있어요. 나는 이게 참 웃긴데 너는 어때? 그러면서 쓱 하고 보여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찬양씬이 난 진짜 너무 희대의 봉개그였어 진짜로.
봉준호 감독님 촬영 방식이 되게 요즘에 그 해외 배우들 사이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 많이 보시죠, 여러분? 각종 클립들, 쇼츠 같은 거 보면은 해외 배우들이 봉 감독님의 방식을 보면서 막 극찬하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실제 영화 감독을 하고 있는 직접 지인들, 제 친한 친구, 후배들에게 물어봤어요. 봉 감독님처럼 그렇게 전부 다 준비해서 매 씬마다 전부 계산돼 있고 구체적으로 배우에게 요청하는 게 저렇게 놀라운 일이면 그럼 어떻게 찍어? 근데 여기에 전제는 영화 현장이라는 게 변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빛이 어떨까? 오늘 뭐 비가 오려나? 뭐 통제가 되려나? 모든 변수가 가득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감독들이 이런 마음이 된대요. 어차피 계획해도 계획대로 안 되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 현장의 변수에 좀 기대게 되는 심리가 있대요. 어떤 감독은 나 이 씬은 준비 오래 했어. 여유로워. 하지만 봉 감독님은 난 모든 씬이 여유롭지롱.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배우들이 놀라워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봉준호 감독님이 제 대학 선배시거든요. 그 연세대학교에 연세춘추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신문인 거죠. 그 연세춘추에서 연돌이와 새순이라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네컷 만화가 있단 말이에요. 봉준호 감독님이 연세춘추에서 그 연돌이와 새순이를 그리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만화가란 얘기예요. 만화가인 봉준호가 내면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봉준호 17은 영화 감독이지만 봉준호 18은 만화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로 직접 영화의 스토리보드도 만드시죠. 근데 여러분, 만화라는 형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현장에 변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완성을 다 해내고 나서야 독자를 만날 수 있어요. 어쩌면 봉준호 감독님도 거기에서 기인한 특징이 아닐까? 스토리보드를 전부 다 만화로 만들어서 여기에 의거해서 조명부터 거의 모든 세팅을 다 미리 끝내놓은, 마치 만화가가 만화 원고를 만들듯이 이미 봉준호 감독은 자기 안에서 스토리보드라는 유사 만화의 형태로 한번 영화를 이미 끝까지 찍어 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 본 해외 배우들이 그렇게 천재다, 지니어스다, 굉장하다, 이런 식으로 놀라움을 표현한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얘기도 좀 궁금한데요? 이한박님께서 봉준호 감독님이 기존에는 굉장히 서늘하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인물들을 바라봤던 것에 비해서 이번엔 굉장히 따뜻하다고 느껴졌는데 한 인물의 나레이션으로 그걸 이끌어서 그런 느낌이 더 짙은 걸까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러 가지 가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을 봤는데 그 작품의 창작자가 꾸준히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시선이 좀 바뀐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의 과거에는 이런 시선이었는데 지금은 좀 온도가 다르네, 이런 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최고는 직접 가서 물어보는 거겠죠. 예를 들면 윤태호 작가님이 이제 동네 형님이셔가지고 제가 종종 만나서 술을 기울이던 사이였단 말이에요. 미생이라는 걸로 가장 유명해졌지만 윤태호 작가의 과거 작품 중에는 뭐 야후 같은 작품, 이끼 같은 작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서늘하고 뒤틀린 인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미생을 보면 갑자기 다른 이의 시선이 나오잖아요. 그거 제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태어났어요.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 윤태호의 작품은 반드시 부친을 죽이면서 시작합니다. 이끼의 주인공의 부친 죽은 상태로 시작하고 장례식장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야후는 그 부친을 이렇게 찌부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부친을 죽일지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부친을 죽이면서 시작해요. 이게 이제 윤태호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페르소나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작품을 못하게 됐다가 다시 만들게 된 게 미생인 거예요. 이렇게 작품을 통해 보이는 시선이 뭔가가 변했다면 어떤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미있는 점이죠. 전 그런 면에서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따스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봉준호 감독님에게 어떤 개인적인 변화가 있었을까를 이걸 이렇게 저렇게 상상해보는 즐거움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샤 피에타 장면 나 좋았어요. 맞아. 홀로 외롭게 들어가서 실험체로서 죽어가는 미키를 껴안고 이렇게 있는 나샤의 그 피에타 씬, 저 정말 좋았던 장면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미키 1부터 17까지 다 사랑했잖아요. 나샤가 찌질한 나, 지망생 시절의 나, 뭐 성공한 나, 슬픈 나를 모두 사랑해주는 어떤 이상적인 연인을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저게 되나? 판타지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모두 그리워하는 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연애를 시작해도 보통 언제 연애가 끝나거나 빠그라집니까? 처음 만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면을 좋아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랜 시간 함께 지내고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각이 안 나오는 지점에 있었던 그 사람의 면도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는 좋아했으면서 저러한 나는 미워하는구나 얘가. 그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것도 난데?
나의 일부만을 사랑하는구나. 나도 지금 나 자신하고 통합이 안 돼서 힘든데 저 상대는 나의 또 다른 종류의 모습을 미워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 관계가 빠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통합시킨 사람들끼리 만나면 아주 이상적인 연애가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나샤라는 캐릭터가 제가 왜 좋았냐면 미키 1부터 17까지 모두를 좋아하고 사랑해줬다, 아껴줬다라는 설정으로 그 피에타신을 넣은 것 같은데 우리가 모두 바라는 이상적인 연인, 파트너, 가족,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을까?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면들을 전부 다 아껴주는 상대방?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내 안경만 쓰다가 작가님의 안경을 쓰니까 또 문화 충격도 받는군요. 그 즐거움이에요. 그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저 스토리 캠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늘 좋아해왔던 봉준호 감독님의 오랜만에 신작 8번째 장편 영화 미키 17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저만의 읽을거리들이었습니다. 같은 영화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이 쓰고 있던 필터를 빌려서 쓰면 다르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죠, 누구나. 우리가 좋은 작품을 보고 나서 그 작품을 본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지는 게 어쩌면 그런 본능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여럿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사용했던 안경을 빌려서 내가 써보고 아, 저 사람 눈에선 이런 게 보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점점 모아서 한 가지 작품을 완성하게 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미키 17을 바라볼 때 제가 썼던 저의 안경을 여러분에게 공유해보는 그런 기회로 한번 첫 라이브를 준비해 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컨텐츠, 스토리,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컨텐츠 또 들고 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 또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까지 스토리 캠프의 캠장 유정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